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실에 석박통합으로 재학 중인 이계원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번 발표에서 대규모의 IoT 스트림 처리를 위한 시스템인 미스트에 대해서 같은 연구실의 엄태건 연구원과 같이 발표를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저희 둘만 한 게 아니라 같은 연구실에 조성우, 김경태, 이정길, 이산화 연구원, 그리고 저희 지도 교수님이신 소프트웨어 플랫폼 연구실의 전병곤 교수님과 같이 진행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오브 띵스, 우리말로 하면은 사물 인터넷이라고 하죠. 이런 IoT 디바이스들은 이미 굉장히 많은 수가 보급이 되어 있고 점점 더 그 보급의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로 아는 스마트홈이나 스마트 빌딩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라도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그것의 한 예로는 IBM에서는 이지팜이라고 해서 IoT를 이용해서 농장의 생산성을 높이는 그런 주로 인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 경기장이나 축구, 야구와 같은 그런 스포츠에서도 이용이 되고 있는데 독일 하면은 보통 축구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은 축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지 해요. 그래서 정말 무슨 짓이든지 하기 때문에 이 중에 독일 분데스리가의 가장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 나겔스만이라는 호펜하임의 감독이 있는데 그 감독 같은 경우에는 드론을 달아가지고 드론과 선수들 몸에 다 센서를 붙이고 그래서 그 데이터를 얻어서 실제로 그걸 훈련에 활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아는 것보다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 IoT는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요. 얘네들은 자체적으로 센서가 달려 있어서 계속해서 데이터 스트림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런 데이터 스트림의 예로는 심박과 같은 건강일 수도 있고 아니면 GPS 데이터가 나올 수도 있고 아니면 템퍼처, 휴미디티 같은 그런 자연 환경에 대한 데이터 그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이런 문제는 이렇게 끊임없이 쏟아져 나오는 IoT 데이터 스트림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되겠죠. 네, 이러한 데이터들을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는 스트림 쿼리가 있습니다. 스트림 쿼리는 일반적인 SQL, DBMS SQL 쿼리처럼 한번 데이터를 처리하고 끝 나는 그런 쿼리가 아니라 일단 데이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온다고 가정하고 데이터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계속 트리거 돼서 계속해서 데이터를 처리하는 그런 쿼리인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이 그림은 그런 IoT에서 어떻게 스트림 쿼리로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예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쿼리 1 같은 경우에는 집안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저기 보면 에어컨이 보이죠? 그래서 집안 온도 데이터를 받아서 사용자가 희망 온도를 설정해 놓으면은 그 희망 온도에 맞게 에어컨 집안 온도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에어컨의 출력을 조정하는 그런 것이고 비슷한 쿼리로 Q2는 에어컨 대신 선풍기를 계속해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쿼리가 될 수 있겠죠. 이런 쿼리들은 여기서 예를 든 스마트홈 외에도 아까 말씀드린 농장이라던가 경기장이라던가 아니면 스마트 빌딩 그런 곳에서 여러 곳에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IoT 쿼리는 IoT 스트림 쿼리 저희는 이것을 IoT 스트림 쿼리라고 부를 건데요. IoT 스트림 쿼리에는 여러 가지 좀 기존의 스트림 쿼리와는 다른 그런 특징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IoT 데이터들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 끊임없이 들어오는 데이터가 들어올 때마다 계속해서 처리하는, 그러니까 한번 데이터를 딱 끝내고 배치로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죽는 그런 쿼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처리하는 롱 러닝, 계속해서 떠 있는 그런 성질을 갖고요. 두 번째로는 하나의 IoT 쿼리는 어떤 한 사용자가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그런 데이터만 보겠죠. 서버 어그리게이션, 서버 로그 어그리게이션 같은 데이터 센터의 전체적인 그런 데이터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스몰 데이터 스트림의 경우 하나의 쿼리가 처리하는 데이터 양은 굉장히 적고요.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의 쿼리가 작기 때문에 근데 유저는 굉장히 많고 그 유저들마다 바라는 점도 굉장히 다르겠죠. 그 유저들의 요구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그리고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쿼리가 생성됨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이런 IoT 스트림 쿼리를 일반적인 기업에서 많이 쓰이는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 환경에서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의 이제 포커스는 여기서는 이제 수십억 개의 IoT 스트림 쿼리를 어떻게 하면 잘 처리할 수 있느냐라고 써놨는데 사실 저 수십억이라는 게 그냥 뭐 우리나라 전체 서비스를 하면은 한 1,000만 명이 쓸 것이고 그 1,000만 명이 지금은 저도 아닌 것 같아요. 저도 아닌 것 같지만 어쨌든 나중에 기술이 발전하고 IoT가 좀 더 보급이 되면은 그래도 한 명당 한 100개의 스트림 쿼리 정도는 날리지 않겠냐. 그래서 이제 어쨌든 좀 약간 어떻게 보면 대충 계산한 그런 숫자고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어쨌든 굉장히 많은 수의 IoT 스트림 쿼리, 다양한 IoT 스트림 쿼리들을 어떻게 하면 이제 현대의 오늘날의 이제 데이터 센터 환경에서 잘 처리할 수 있느냐 이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러한 스트림 쿼리를 데이터 센터 클러스터 환경에서 처리를 하는 시스템이 없느냐 하면은 또 그거는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이 쓰이는 이런 스트림 프로세싱 시스템들로는 이제 뭐 트위터에서 나온 스톰 그리고 스톰의 개량판이라고 볼 수 있는 헤론 그리고 요새 좀 많이 쓰이는 아파치 플링크 그 다음에 스트림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어쨌든 데이터 애널리틱스로는 많이 생각하시는 이제 아파치 스파크 등등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이런 시스템들이 클러스터에서 잘 돌아가긴 굉장히 잘 돌아가요. 이미 많이 옵티마이즈가 된 거고 하지만 이런 스트림 쿼리들은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좀 전통적인 스트림 쿼리, 데이터 센터에서의 이제 로그 애그리게이션 같은 그럼 데이터 레이트도 엄청 높고 그것들을 이제 하나의 머신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그것들을 어떻게 분산해서 잘 처리할 수 있느냐 그런 것에 이제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제 사실 이제 이따가 이제 말씀드릴 거지만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IoT 스트림 쿼리 굉장히 많은 수의 다양한 IoT 스트림 쿼리를 처리하는 데에는 좀 문제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저희의 새로운 시스템인 미스트를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먼저 이제 미스트에 대한 전체적인 오버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유저 입장에서 과연 미스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유저는 정말로 이제 쿼리로부터 정보를 얻는 엔드 유저를 말하는 거고요. 근데 이제 쿼리를 날리는 것은 어쨌든 뭐 어떤 형태든지 간에 완전히 룰 엔진이 아니고서야 뭐 코딩이 좀 필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것을 중간에 보조를 해주는 어플리케이션이 중간에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플리케이션은 뭐 안드로이드 앱이 될 수도 있고 뭐 iOS가 될 수도 있고 웹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것이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그런 이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제 미스트로 쿼리를 날리게 되면은 이제 그 미스트가 다시 유저에게 정보를 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유저는 미스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먼저 이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빌딩 유저는 여기서는 이제 스마트 빌딩을 썼고요. 그래서 스마트 빌딩 예제에서 어떤 유저가 이제 이 빌딩 관리인이고 이 사람이 어떤 방이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지 안 활성화되어 있는지 그러니까 누가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안 쓰고 있으면은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받기를 원해요. 그럴 때 이제 애플리케이션에게 저런 요청을 날릴 수 있죠. 나는 이 방을 이제 모니터하고 싶다. 그런 식으로 날리면은 이 어플리케이션이 유저가 직접 쿼리를 날릴 수는 없으니까 이제 오케이. 그래서 내가 그러면 API를 사용해서 내가 미리 코딩해 둔 게 있으니까 이걸로 이제 쿼리를 날려줄게. 이런 식으로 이제 미스트에게 요청을 하고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미스트는 이 요청을 받아들여서 유저에게 나는 그러면 너에게 노티피케이션을 주겠다. 너가 원하는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동작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다음 그림은 이제 아까 그림에서 미스트의 내부를 좀 더 이제 확장한 좀 더 자세하게 본 그림인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미스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데이터 센터의 클러스터 환경, 굉장히 많은 머신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분산 환경에서 돌아가도록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고요. 이제 그것을 위해서 이제 아파치 리프라는 분산 환경을 위한 스탠다드 라이브러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런 분산 환경의 개발을 도와주는 그런 프레임워크 위에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분이 아파치 리프 위에서 동작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스텝을 다시 한번 보면은 이제 유저가 앱이나 애플리케이션이나 이제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이제 쿼리를 미스트 마스터로 먼저 보내게 되고요. 그럼 이 미스트 마스터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분산 환경이기 때문에 그 많은 머신들을 코오디네이션하고 페일오버를 처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미스트 마스터가
이제 프로세싱 엔진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고 이 중에 이제 적당한 곳으로 저 쿼리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 저 이제 미스트 프로세싱 엔진은 실제로 이제 쿼리를 돌리는 엔진인데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월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쿼리들이 실제로 절로 이제 저 중 하나인 미스트 프로세싱 엔진 중에 하나로 이제 얼로케이션이 돼서 그곳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은 그 결과가 다시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유저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네, 그러면 저는 가장 먼저 애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미스트를 활용하여 이제 어떻게 IoT 스트림 쿼리를 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를 이제 예시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는 프론트엔드, 백엔드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자 하고요. 처음에 프론트엔드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고자 하면 이제 미스트는 쿼리를 날릴 수 있는 API를 제공을 합니다. 근데 이 API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저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이제 어플리케이션 내부에서 이미 구현이 되어서 유저가 요청이 들어왔을 때 어플리케이션 쪽에서 대신 날려주는 역할이고요. 그래서 미스트 자체는 기본적으로 JVM, 자바 위에서 개발이 됐고 그래서 자바8로 되어 있는데 자바8은 이제 람다 펑션이라는 걸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가장 얘기하는 미스트의 특징적인 점 중 하나로 이제 UDF를 지원한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UDF는 이제 User Defined Function이라고 해서 SQL이나 뭐 쿼리 같은 데서 굳이 SQL에서 와는 뭐 Select라던가 뭐 Insert라던가 그런 릴레이셔널한 워크 말고 이제 다른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다라고 할 때 이제 로우 레벨 코드로 뭔가 짤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제 그것에 여기서 example로는 맵과 필터 같은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맵은 데이터가 들어왔을 때 이것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그걸 이제 유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필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부적으로 어떤 프리디킷을 줘서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프리디킷을 이제 통과를 하는데 이 프리디킷이 false가 될 수도 있고 true가 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서 이제 true가 될 때만 통과를 시켜주는 그런 이제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이런 툴들을 제공합니다. 당연히 이제 SQL 같은 경우에는 뭐 UDF를 지원을 한다고 하더라도 저런 식으로 이제 파이프라인을 직접 만들 수는 없고 그리고 그 프로그래밍 모델과 데이터 모델도 굉장히 제약이 많은데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SQL 모델보다 훨씬 플렉서블한 이제 프로그래밍 모델을 지원한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다양한 월크로드가 있는 다양한 데이터 포맷이 있고 다양한 요구가 있고 다양한 월크로드가 있는 IoT 환경에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저런 방향으로 개발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면은 이제 쿼리 API는 두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기본이 되는 데이터 플로우 모델. 저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저가 쿼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이제 파이프라인을 직접 UDF들을 사용해서 정의할 수 있는 그래프 모양으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로우 레벨 API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그 위에서 돌아가는 것 중 하나로는 CEP API가 있는데요. Complex Event Processing. 이 API는 이제 약간 직접 이제 물론 UDF가 굉장히 좋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고통스러울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는 이 위에서 이제 하이 레벨 좀 랭귀지로 내가 직접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신경 안 쓰고 나는 그냥 패턴 디텍션을 하고 싶다. 그럴 경우에 이제 CEP API를 통해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API에 대해서 저는 모두 다 소개를 드릴 거고요. 첫 번째로 일단 기본이 되는 데이터 플로우 쿼리 example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예로 든 것은 이제 심플 노이즈 센싱 쿼리인데요. 이제 여기서 빌딩 매니저가 있는데 발표가 사실 내용이 그렇게 재미있지는 않아서 제가 이제 이 빌딩 매니저를 한번 저희 연구실의 교수님으로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교수님은 이제 제 생각으로 실제로는 절대 그렇지는 않지만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학생들이 굉장히 실제로는 이제 그런지 안 그런지 잘 몰라요. 네, 학생들이 굉장히 좀 토론을 많이 하는 것을 이제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제 노이즈 센서를 연구실에 달아서 이 노이즈 센서가 노이지하다고 말하면은 그러면 학생들이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구나 하고 기뻐하시고 만약에 저 노이즈 센서가 이제 조용하면은 학생들이 일을 잘 안 하고 있나 이러면서 이제 좀 슬퍼하시겠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돌아가는데 그럼 빌딩 매니저에서 이제 빌딩 매니저가 어떻게 이제 저희 교수님이죠. 교수님이 이제 애플리케이션 통해서 쿼리를 날리면은 이제 노이즈 센서 있는 이제 빌딩 안에 있는 노이즈 센서가 미리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그 센서에서 이제 MQTT로 이제 MQTT라는 프로토콜을 통해서
데이터를 보내주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 MQTT라는 것은 이제 IoT에서 주로 많이 쓰이는 이제 P2P 이제 M2M, 그러니까 머신 투 머신의 간의 통신에 많이 쓰이는 그런 프로토콜인데요. 어쨌든 그 MQTT 프로토콜 안에는 저런 메시지들을 한 곳에 모아주는 이제 브로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미스트를 통해서 저 브로커가 통신을 하고, 그럼 미스트가 처리를 해서 저 노이즈 센싱 데이터를 계속 받아서 처리를 한 다음에 그러면은 이거는 꽤 노이즈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다, 이제 그런 결론을 내리면은 이제 빌딩 매니저에게 이 사람들이, 이 교수님들의 학생들이 지금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쿼리를 직접적으로 저희가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서밋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첫 번째로 할 것은 이제 쿼리가 어쨌든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어떤 곳에서 내가 데이터를 받아와야 되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인풋 스트림 소스를 가장 먼저 이제 컨피규레이션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과연 그 데이터를 받아서 내가 어떻게 처리해서 어떤 경우일 때 이것이 노이즈하다고 판별을 할지, 그런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게 이제 두 번째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이제 아웃풋 싱크를 저희가 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과연 결과가 나왔을 때 이것을 누구에게 어떻게 전해줘야 되는가. 여기서 이제 앞에 쿼리를 이제 다시 생각해 보시면 이제 MQTT를 통해서 다시 빌딩 매니저에게 전달해 준다라는 것이 되겠죠.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을 설정을 하고 나면은 쿼리 자체로는 끝이 되는데, 어쨌든 이 쿼리는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돌고 있는 미스트에서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스트 마스터에서 미스트 마스터로 이 쿼리를 보내는 작업까지 전부 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말로만 하면은 잘 감이 안 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코드를 준비했고요. 그래서 코드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은 이 코드는 이제 실제로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어떻게 이제 미스트 API를 통해서 이제 쿼리들이 제출이 되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코드고요. 첫 번째로는 이제 MQTT 소스 컨피규레이션을 해서 이제 어떤 브로커로 어떤 토픽으로 내가 보내겠다라고 하면은 이제 어떤 브로커의 어떤 토픽으로부터 내가 데이터를 받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지정해 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미스트 쿼리 빌더를 통해서 어떤 특정한 애플리케이션에 속한 그런 쿼리를 만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정의된 이제 MQTT source configuration을 이용해서 실제로 저런 continuous stream 데이터를 받게 되고요. 그럼 이 데이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MQTT 프로토콜 형식으로 오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얘가 소음이 얼마나 되는지를 판단하는 그런 이제 데이터로 저런 식으로 맵 펑션으로 바꿔주게 됩니다. 네, 그래서 맵으로 이제 바뀐 데이터가 이제 숫자로 왔는데요. 저기서 보면은 이제 필터 펑션인데, 저 경우에는 이제 만약에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가 연구실이 시끄럽다는 것을 알려주면은 이제 통과시키고, 시끄럽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면 이제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밸류가 200보다 작으면은 저게 프리디킷이 되는 거고, 이제 저 필터를 통과시킨다 이런 뜻인데, 보시면은 저게 이제 오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게 이제 센서에 따라서 노이즈 센서 종류에 따라서 이제 밸류가 클수록 더 조용함을 나타내는 그런 센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가 쓴 센서가 저런 종류의 센서였고요. 그래서 사실 밸류가 200보다 작다 하면은 이제 200이 이제 스레시홀드가 되는 거고, 이제 200보다 작으면은 이 방은 지금 학생들이 열심히 토론을 하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어느 정도 이제 노이즈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통과가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것을 다시 노이즈하다는 그런 메시지로 바꿔줘야겠죠. 이제 그 부분이 다음 맵에 있고요. 그 다음에 MQTT 아웃풋을 통해서 그러면 이 나온 데이터를 과연 어디로 보내줘야 할 것인지, 이 노티피케이션을 어느 곳으로 보내줘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MQTT 브로커 어드레스에 뭐 어떤, 그래서 302동 420호 이제 저희 연구실인데, 저것을 이제 모니터하는 그런 곳으로 보내라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모든 쿼리를 정의를 했으면 이것을 빌드하는 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빌드된 쿼리를 이제 미스트 마스터가 어디 있는지 알아낸 다음에 그 미스트 execution environment를 통해서 실제로 서브밋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제로 이 쿼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간단한 데모 영상이고요. 이제 여기서는 이제 노티피케이션이 가면은 저기 보이시는 작은 이제 LED 램프가 깜빡이게 만들었거든요. 자, 한번 간단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깜빡깜빡 하고 있고요. 저 친구가 사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계속 깜빡깜빡 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이런 간단한 쿼리 말고도 이제 어떠한 형태든지 UDF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유저가 원하는 모든 그런 연산들을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뭐 머신러닝이라던가 그런 좀 복잡한 프로세스들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API인 CEP 쿼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제 컴플렉스 이벤트 프로세싱은 이제 하이어 레벨 패턴 레벨 디텍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패턴 디텍션이 뭐냐 하면은 어떠한 유저가 이제 설정을 했는데 나는 이런 패턴을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이런 패턴을 보고 싶다. 그래서 이런 조건이 퀄리피케이션이고 이런 패턴이 이제 이벤트 패턴입니다. 그럼 이런 패턴이 발견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어떤 행동을 하느냐 그것이 액션이고요. 이제 사실 CP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굳이 로우 레벨 랭귀지를 쓰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쉽게 쓸 수 있기 때문에 뭐 SAP라던가 아니면 오라클이라던가 그런 많은 데이터 분석 업체에서 제공하는 API입니다. 그래서 미스트는 이 CPI를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CPI를 받고요. 이제 그걸 컴파일을 합니다. 그래서 미스트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익스큐터블 덱으로 컴파일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러닝하는 식으로 이제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CP에 대해서 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CP에서 저희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할 건데, 이제 어떤 좀 심장이 안 좋은 환자가 있는데 이 사람의 이제 계속해서 이 사람의 이제 심박 센서가 달려 있어서 이 사람 몸에 그것을 이제 의사가 계속해서 이제 모니터링을 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뭐 이 정도 이상의 심박수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위험하다라는 수치를 이제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이 단순히 한 번 넘었다고 위험한 게 아니라 그러면 이제 너무 자주 울리겠죠. 이것이 한 번 넘었는데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다. 그럴 때만 이제 노티피케이션을 주는 알람을 주는 이제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in recent 5 minutes이라는 것은 저기서 이제 5분 내 데이터에 대해서만 보겠다 그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앱노멀 패턴을 찾았을 때는 어쨌든 이제 누군가에게 노티피케이션이 가야 되니까 그런 이제 노티피케이션 MQTT를 통해서 전해주는 그런 쿼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사실 전부 다 쓰진 못했고 굉장히 간략화시킨 버전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이제 BPM 모니터라는 저런 앱 이름으로 쿼리를 한번 제출을 하게 되고 MQTT로부터 인풋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벤트 시퀀스라는 것을 설명했는데 이것이 이제 어떤 이벤트를 받을 것인가 하면 이벤트 D는 의사가 설정한 그런 이제 하트레이트 리밋이고 이벤트 P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환자의 실제 심박수가 계속 실시간으로 들어오는 그런 이벤트 스트림입니다. 그럼 그런 것이 아까 앞에서 설정한 이제 복잡한 퀄리파이어를 만족해야 된다고 여기서 정해주고요. 그 부분은 전부 다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 5분의 데이터에서만 보겠다라는 것을 또 설정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과연 이런 것들이 패턴이 발견이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액션을 이제 MQTT를 통해서 노티피케이션을 준다.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빌드를 하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로우 레벨 코드는 짠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제 미스트가 이것을 알아서 태그를 쫘라락 바꿔줘서 이제 그것을 이제 계속 돌리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데모인데요. 데모 영상이 지금 PPT에서 바로 돌아가지는 않아서 제가 잠시 화면에 전환하려고 하는데 괜찮으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보면은 지금 왼쪽에 있는 게 실제로 데이터를 받는 부분이고 오른쪽이 이제 데이터를 보내는 부분인데요.
이제 계속해서 하트레이트 데이터를 보내게 되면은 이제 패턴이 나올 때마다 얼러트가 뜨는데 저 하트레이트 닥터가 설정한 이제 하트레이트 리밋을 바꾸게 되면은 이제 더 낮은 하트레이트에서도 얼러트가 뜨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마 제 발표는 여기까지가 될 것 같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같은 연구실의 엄태건 연구원이 미스트 백엔드 과연 그러면 오케이 그러면 뭐 지금까지 어떻게 이제 쓰는 건 어떻게 쓰는지를 알았는데 그러면 이것이 과연 어떻게 돌아가느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그 똑같은 연구실 여기 보이시면 소프트웨어 플랫폼 랩이라고 써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저희 교수님께서 친히 사비를 터셔서 맞춰주신 단체 티고요. 이런 날을 위해서 저희가 네, 입고 왔고요. 네, 저는 엄태건이고 이제 앞에서 이계원 연구원이 어떻게 미스트에서 쿼리를 서브밋하는지, 어떻게 쿼리를 만들어서 제출하는지를 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백엔드에서 그런 미스트가 과연 어떻게 해서 효율적으로 많은 수의 쿼리를 처리하는지에 대해서 그런 테크닉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다시 미스트 아키텍처를 한번 살펴보시면 미스트 마스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프로세싱 엔진이 있는데 각 프로세싱 엔진은 하나의 노드에서만 뜬다고 가정을 하고요. 근데 이제 이랬을 때 쿼리가 마스터로 서브밋 되면은 마스터가 프로세싱 엔진의 쿼리를 분배를 하고 쿼리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때 일단 첫 번째로 저희가 한 일은 하나의 프로세싱 엔진, 하나의 머신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쿼리를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스템을 디자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일이 끝난 다음에는 이제 여러 머신에서 어떻게 많은 수의 쿼리를 처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지금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파트는 거의 다 진행도 끝났고 디자인도 완료된 상태고 시스템 개발도 완료된 상태고 이제 좀 분산하는 것, 스케일 아웃, 쿼리 프로세싱을 스케일 아웃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연구 중이고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싱글 머신에서 어떻게 많은 수의 쿼리를 처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저의 디자인 프린시플부터 설명드리면 굉장히 간단하고요. 당연히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한 재사용하자. 최대한 재사용해야지 많은 수의 쿼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시스템 리소스를 최대한 재사용하자라는 것이 디자인 프린시플이고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세 가지 테크닉을 저희가 적용을 했는데 코드 쉐어링이라는 테크닉과 그다음에 코드 레퍼런스 로컬리티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쿼리를 머징하는 그런 테크닉, 이 세 가지 테크닉을 개발을 했고 적용을 해서 미스트가 많은 수의 쿼리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럼 첫 번째 테크닉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이 테크닉을 설명하기 전에 하나의 유저가 쿼리 하나를 서밋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 쿼리는 어떤 쿼리냐면 유저의 집에 있는 에어컨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쿼리인데 집에 있는 온도 센서에서 데이터가 막 발생하면은 그 온도 센서에 있는 데이터를 보고 어떤 특정한 스레시홀드 값보다 온도가 크다 아니면 작다 이런 거에 따라서 에어컨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하는 쿼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이를 위해서 이제 유저 디파인드 펑션이 적용되어 있고 유저가 특정 스레시홀드 값도 정해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자유롭게 이렇게 온도를 조절할 수 있겠죠. 에어컨의 온도를. 근데 이제 또 다른 유저도 똑같은 쿼리를 날린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집에서 에어컨이 있는데 그 똑같은 로직을 가지고 그 에어컨을 조절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럴 경우에 두 개의 쿼리가 동시에 생기게 될 텐데 그 미스트에 두 개의 쿼리가 동시에 생기게 될 텐데 이제 보통 기존 시스템에서는 두 개의 쿼리를 각각 따로따로 처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유저 디파인드 펑션에 이제 컴파일된 코드가 있고 이제 이거는 미스트에 없어서 유저가 보내는 컴파일된 코드고요. 이제 이걸 시스템에서 메모리에 띄우고 코드를 메모리에 띄우고 이제 두 번째 쿼리에 대해서 똑같은 코드를 메모리에 또 띄우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됐을 때 쿼리 1과 2에서 이벤트를 처리하게 될 경우에 다른 메모리 영역에 있는 코드를 레퍼런스하기 때문에 이게 코드의 워킹셋 사이즈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메모리 사용량도 증가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기존 시스템에서는 보통 이런 것들을 그냥 따로따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고요. 시스템 성능에 악영향을 주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결하냐면 당연히 이제 코드를 쉐어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여러 쿼리에 똑같은 코드를 쓰는 게 있으면 그 코드를 쉐어링을 해서 하나의 메모리 영역에 올려두고 이벤트 쿼리 1과 쿼리 2에서 이제 이벤트가 들어올 때 그 똑같은 메모리 영역에 있는 코드를 계속 레퍼런스를 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코드 레퍼런스의 워킹 셋 사이즈도 줄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시스템 성능도 향상시킬 수 있고요. 뭐 메모리 사용량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네, 이런 식으로 옵티마이즈를 했고요. 첫 번째로 네, 이건 당연히 좋은 방향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테크닉은 코드 레퍼런스의 로컬리티를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인데요. 이 기술을 알려드리기 전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보시면은 쿼리가 한 9개 정도 있다고 가정을 하고요. 각 쿼리마다 이벤트가 하나씩 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벤트 큐라는 게 있고 이벤트가 이제 쌓여 있고요. 9개 이벤트가 쌓여 있고 쿼리 1과 쿼리 4와 쿼리 7 이 세 가지 쿼리는 똑같은 코드를 레퍼런스하는 코드고요. 똑같은 코드를 레퍼런스하는 쿼리고요. 그다음에 쿼리 2, 5, 8은 또 똑같은 코드를 레퍼런스하는 쿼리고 쿼리 3, 6, 9도 똑같은 코드를 레퍼런스하는 쿼리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저희가 쿼리가 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데 인스트럭션 캐시 사이즈가 뭐 2인 경우에 이렇게 만약에 이벤트를 하나하나씩 처리하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을 할까요? 당연히 맨 처음에 이벤트 1 처리할 때 이제 인스트럭션 캐시에 이제 이거 관련된 코드가 없기 때문에 인스트럭션 캐시에 코드를 올릴 거고요. 이벤트 2 처리할 때도 똑같이 코드를 올릴 거고, 이벤트 3를 처리할 때 캐시의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뭐 LRU 방식으로 하나를 이빅션을 하겠죠, 데이터를. 그럼 만약에 그랬을 경우에 또 캐시 미스가 나고, 그다음에 이벤트 4를 처리할 때도 다시 또 캐시 미스가 나고, 그래서 반복해서 만약에 그냥 이벤트를 그냥 막 처리하게 되면은 캐시 미스가 엄청나게 많이 날 수가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굉장히 좋지 않은 모델이고요. 근데 기존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게 되는데, 왜냐하면은 쿼리 하나를 처리할 때마다 스레드 하나씩 생성해서 이 이벤트 스케줄링 같은 경우를 OS 스케줄러에 맡기거든요. 이런 거를. 그러니까 어떤 쿼리가 어떤 코드를 쉐어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랜덤하게 수행을 할 수가 있게 되고, 이벤트를 그렇게 되면은 캐시 미스가 많이 발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했냐면은 똑같은 코드를 사용하는 쿼리들, 그 쿼리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은 묶어서 처리하자. 그러니까 연속적으로 처리를 하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쿼리에서 나오는 이벤트들을 똑같은 코드를 레퍼런스하는 그 쿼리의 이벤트를 묶어서 처리를 하는 방향으로 해결을 했고요. 문제를 해결을 했고요.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이벤트 1 처리할 때면 처음에 캐시 미스가 나지만 이벤트 4, 7을 처리할 때는 캐시 hit이 나겠죠. 마찬가지로 이벤트 2를 처리할 때는 캐시 미스가 날 거지만 이벤트 5랑 8을 처리할 때는 캐시 hit이 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벤트 스케줄링을 디자인을 하게 되면은 캐시 미스를 효율적으로 줄일 수가 있고, 그리고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렇게 이벤트 스케줄링을 하려면 저희가 직접 좀 이런 스케줄링 메커니즘을 짜야 되거든요, 시스템에서. 그렇기 때문에 그럼 실제로 어떻게 구현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앞에 그 코드의 레퍼런스 로컬리티를 최대한 살리기 위한 방향으로 그걸 디자인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고정된 개수의 스레드를 할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정된 개수의 스레드에서 굉장히 많은 수의 쿼리를 처리하거든요. 근데 이제 동일한 코드를 쉐어하는 쿼리들이 똑같이 연속적으로 수행되게 하기 위해서 쿼리들을 그룹핑을 하고, 그 그룹핑된 쿼리들을 특정 스레드에 어사인먼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어떤 로드가 엄청 증가하게 되면은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가 있어서 이제 로드를 다시 리밸런싱을 하게 되거든요, 시스템에서. 그래서 그룹 리어사인먼트를 하는 그런 테크닉들을 저희 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맨 처음에 이제 뭐 고정된 개수의 스레드를 할당을 하고요, 생성을 하고요, 시스템에서. 그 다음에 많은 수의 쿼리가 있는데 이제 그 쿼리들을 코드 단위로 동일한 코드를 쉐어하는 쿼리들을 이제 그룹을 지우고요. 그룹을 짓고 그 다음에 그룹을 지은 다음에는 이제 이 그룹을 어떤 스레드가 수행을 해야 될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그룹 어사인먼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 스레드에게 어사인먼트를 하면은 그 스레드, 그러니까 어떤 그룹을 할당받은 스레드는 그 그룹 내에 있는 이벤트만 계속 처리를 하거든요. 만약에 이 예시에서는 스레드 1이 UDF1 그룹과 UDF3 그룹을 할당을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스레드 2가 UDF2 그룹을 할당을 받고 있는데, 그럼 스레드 1은 UDF3 그룹에 있는 이벤트를 쭉 처리를 하고, 그
그다음에 이제 뭐 이벤트 처리가 다 끝나면은 UDF1 그룹에 있는 이벤트를 쭉 처리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처리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리를 하면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동일한 그룹에 있는 이벤트를 계속 연속적으로 처리를 함으로써 캐시 미스를 줄일 수가 있고요. 시스템 성능을 높일 수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룹이 하나가 생성될 때마다 어디로 어사이먼트를 해야 되는지 그것을 결정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결정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로드를 측정을 합니다. 각 그룹마다 로드를 측정을 하고요. 이 로드는 그룹에서 이제 들어오는 이벤트 어라이벌 레이트를 그룹 내에 있는 이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그 프로세싱 레이트로 나누어서 로드를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각 그룹마다 로드를 측정하고 그럼 그 그룹마다의 로드, 어사인된 그룹의 로드의 합을 구하면은 그 스레드의 로드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각 스레드의 로드를 이렇게 해서 구한 다음에 어떤 그룹이 하나가 새로 생성되어서 들어온다. 그랬을 경우 가장 작은 로드를 가지고 있는 스레드에 그 그룹을 할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최대한 로드가 임밸런스가 되는 것을 막고요. 로드가 임밸런스가 되면은 그 임밸런스된 그 스레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그룹들의 이벤트가 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턴시가 증가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막기 위해서 최대한 밸런싱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밸런싱을 어사이먼트를 하더라도 로드가 갑자기 뭐 임밸런스가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어떤 특정 그룹을 스레드에 할당을 했는데 그 특정 그룹에 있는 쿼리의 개수가 엄청 많아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들이 뭐 똑같은 코드를 지니는 쿼리들을 막 서브밋을 하다 보면은 갑자기 엄청 많아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제 그 그룹에 있는 이벤트의 개수가 많아질 거고 그럼 그 그룹의 로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뭐 최대한 그룹 어사이먼트를 로드 밸런싱이 되게 했더라도 이 그룹 어떤 스레드가 오버로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드가 굉장히 커질 수가 있는데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는 오버로드된 스레드에서 어떤 그룹을 택하고 하나의 그룹을 택하고 그 다음에 그 그룹을 로드가 적은 스레드로 옮기는 그러한 방식을 통해서 이 문제를 저희가 해결을 했고요. 이 예시에서는 지금 스레드 1이 오버로드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렇기 때문에 UDF1 로드가 0.2인 UDF1 그룹을 스레드 2로 리어사이먼트를 해서 좀 로더를 최대한 조절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마지막으로 쿼리 머징 테크닉인데요. 이 테크닉은 어떤 것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유저가 자기 방에 뭐 2개의 선풍기가 있다. 그랬을 때 이제 각 선풍기마다 조절을 하고 싶은데 온도를 뭐 자동적으로 조절을 하고 싶은데 그러면 쿼리를 2개를 날려야 되잖아요. 뭐 그 쿼리는 똑같은 데이터 스트림을 받을 거고 그 자기 방에서 나오는 뭐 온도에 대한 데이터 스트림 똑같은 데이터 스트림을 받을 거고 그 다음에 뭐 똑같은 로직을 통해서 선풍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각 2개의 쿼리가 거의 동일한 컴퓨테이션을 수행을 하는데 기존 시스템에서는 이제 이렇게 동일한 컴퓨테이션 수행을 하더라도 그냥 따로따로 쿼리를 처리를 하거든요. 따로따로 쿼리를 수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안 좋죠. 왜냐하면 중복된 연산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시스템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해결했냐면은 만약에 쿼리가 동일한 2개의 쿼리가 동일한 데이터 스트림을 받고 동일한 오퍼레이션을 수행을 한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이제 똑같은 컴퓨테이션을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2개의 쿼리에서 이제 이 두 쿼리를 멀지를 하게 되고요. 멀지를 해서 딱 한 번만 똑같은 컴퓨테이션은 딱 한 번만 수행을 하게 함으로써 중복된 연산을 줄이고 그리고 시스템 성능을 향상을 시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태까지 3가지 테크닉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럼 이제 이 3가지 테크닉이 어떻게 시스템 성능을 얼마나 많이 좋게 발전을 시켰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이밸류에이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실험을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부터 설명을 드리면 미스트는 하나의 머신에서 돌렸고요. 그리고 그다음에 미스트가 데이터 스트림을 받기 위한 그 MQTT 브로커 머신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데이터 스트림을 저희가 IoT 엄청나게 많은 수의 IoT를 막 가져다가 쓸 수는 없기 때문에 이제 그걸 에뮬레이션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스트림 제너레이터를 하는 에뮬레이션을 하는 머신을 또 하나 뒀고요. 이런 식으로 미스트는 그럼 MQTT 브로커에서 데이터 스트림을 받아오고 쿼리를 처리를 하게 됩니다. 머신 하나는 2NA 코어 누마 머신을 썼고요. 그리고 베이스라인으로 미스트만 실험하면 당연히 뭐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베이스라인으로 플링크 기존 스트림 시스템의 플링크를 수행을 했고 그다음에 근데 사실 플링크에서 이 플링크가 쿼리를 하나 수행을 할 때마다 네트워크 커넥션이 하나씩 생기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결국 엄청나게 많은
그러니까 되게 적게 수행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한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었고요. threadfork 쿼리라는 시스템을 만들었고, 이 시스템은 플링크가 쿼리를 처리하는 그 모델에 기반한 시스템인데 이제 그 네트워크 쪽 바틀렉만 해결한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개를 베이스라인으로 잡았고요. 그리고 이제 한 100개 정도의 쿼리가 하나의 코드를 쉐어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수행을 하였습니다. 네, 그랬을 때 이제 결과인데요. 이밸류에이션 결과인데 보시면 알겠지만 그 미스트의 성능이 플링크 대비 한 375배 정도 나왔고, 그리고 threadfork 쿼리 모델 대비해서 한 13.6배 정도 나온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미스트가 멀징까지 했을 경우에 이렇게 나오는데, 저희가 실험을 할 때 약간 아티피셜하게 실험을 해서 한 10개 정도의 쿼리가 하나로 멀지될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그렇게 실험 세팅을 하고 수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좋게 나왔는데, 실제로는 멀지되는 개수가 좀 적을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월크로드에서는 이거보다는 성능이 좀 덜 나올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그 멀징을 빼고도 실험을 해봤는데, 멀징을 빼고도 플링크보다는 87.5배 정도 성능이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threadfork 쿼리보다도 한 3.18배 정도 성능이 좋게 나온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쿼리 개수고요. 쿼리 개수를 이 정도 늘렸다, 처리할 수 있는 쿼리 개수를 이 정도 늘렸다라고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는 현재 저희가 진행 중인 워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온고잉 워크로는 여러 노드에서 이제 효율적으로 쿼리를 처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마스터 쪽이 근데 이제 이 문제를 처리하다 보면은 마스터 쪽이 바틀렉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엄청나게 많은 수의 쿼리를 빠르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쪽이 바틀렉이 될 수 있어서 그 마스터 바틀렉을 해결하는 연구를 진행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드 간에 로드 밸런싱 하는 문제도 있고요. 이제 그런 문제도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노드가 많아지면은 머신이 페일리어가 날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 펄트 톨러런스도 적용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것도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서머리를 하자면 저희는 굉장히 많은 수의 IoT 스트림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미스트를 개발을 했고요. 이제 싱글 머신에서 최대한 많은 수의 쿼리를 처리하기 위한 테크닉으로 코드 쉐어링 방식과 그다음에 코드 레퍼런스의 로컬리티를 활용하는 방식, 그다음에 쿼리 멀징 방식, 이 세 가지 테크닉을 개발했고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 결과 플링크보다는 한 375배, 그다음에 threadfork 쿼리 모델보다는 13.6배 정도 성능이 좋게 나왔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었고요. 네, 마지막 슬라이드인데, 이제 미스트가 아직 코드가 공개가 되어 있지는 않은데 조만간에 이제 코드를 공개를 할 예정이고요. 혹시 뭐 미스트에 관심이 있다거나 뭐 써보고 싶다거나 아니면 질문이 있으시다거나 하시면은 저희 컨택트 포인트로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오랜 시간 동안 발표 들어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저는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